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순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던졌죠.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뭘 더 하냐며 돌아섰어요. 병원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3조 원의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걸요. 죽음보다 두려운 건 억울함을 안고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죠. 이번엔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결혼 초에 마련한 곳인데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지고 보일러는 겨울만 되면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알람도 없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 일입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요. 시어머니는 잠이 얕으신 편이라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시거든요. 부엌에 들어서면 어제 설거지해 둔 그릇들이 말끔히 마른 채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정리하고 밥을 짓기 시작하죠. 쌀을 씻는 물소리, 압력밥솥 뚜껑 닫는 소리, 그 모든 소리를 조심스럽게 내면서요.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지인 소개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많지 않아서 늘 빠듯하게 살고 있죠.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것도 벌써 3년째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들만큼은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며 무리해서 보낸 거였죠. 저는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격리 일을 배워서 몇 년 동안 회사 다녔어요. 숫자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버는 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십니다. 저는 벌써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죠. 시어머니는 상을 훑어보시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국이 싱겁네. 아니면 반찬이 부실하구만. 저는 그냥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잔소리가 길어지거든요. 남편은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마디도 없이 가는 날이 많아요. 가끔 다녀올게요 정도는 하지만요. 저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갑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창문을 닫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요. 오후가 되면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밥상을 차립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죠. 가끔 생각합니다. 내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집안에 맴도는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몰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고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시거든요. 어제는 시어머니 방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서류일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건 순전히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며느리가 자꾸 피곤해 보이니까 병원이나 한번 가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보건소에 갔죠.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까지요. 간호사분이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하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정미선님,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괜히 호들갑 떤다며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버스 타고 갔어요. 병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잡한 복도를 지나 소아기내과로 향했죠. 접수하고 대기하고 또 검사실로 불려갔습니다. CT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도 했고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참 길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다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요. 췌장에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6개월이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시간이죠. 그렇게 짧은 시간만 남았다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남편이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뭐래? 췌장암이래요. 6개월 시한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숟가락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거든요.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걱정이나 위로가 아니었어요. 돈 이야기였죠. 항암 치료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한다던데. 우리 형편에 그걸 어떻게 감당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치료해봤자 고생만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미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죠.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미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을 찍을 자리만 비어 있었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요. 도장 찍어.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보험금 문제도 있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니까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 좋아.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더 복잡해지잖니.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고 30년을 모신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낯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뭘 생각해? 어차피 결말은 정해진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요. 새벽녘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도장만 챙겼죠. 현관문을 열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아니, 미련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쪽지도 없었고요.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가 한산했어요. 찬바람이 불었죠. 코트깃을 여미면서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후련했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역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이었죠.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시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정미선 씨 손님 오셨어요 하고 불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상도 사장님이었어요.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미선 씨 찾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사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저를? 옛날 인맥이 아직 남아있어서요. 앉을 데가 없네. 밖에 나가서 차나 한잔 할까요?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사장님은 커피를 주문하시고 저는 따뜻한 차를 시켰죠. 미선 씨 몸이 안 좋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요. 집도 나왔다고 들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사장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죠. 그런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30년 전 기억나시죠? 공장 설립할 때 말입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사장님이 작은 공장을 차리실 때였어요. 저는 격리로 일하고 있었죠. 사장님이 토지를 매입하시면서 명의를 좀 나눠서 등록해야 세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미선 씨 명의로 일부 땅을 등록했어요. 공동 명의로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됐습니다. 사장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정부 발표가 한 달 전에 났고 보상가가 나왔어요. 미선 씨 지분만 해도 사장님이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3조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 감도 안 왔어요. 사장님, 그런데 왜 이제서야?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미선 씨 집에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더니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죠. 사장님,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빌려드린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미선 씨 겁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사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선 씨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건 미선 씨가 받아야 할 몫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쁜 눈물이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웠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보상금 지급 절차가 곧 시작되니까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조 원이면 제 병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병원을 통째로 살 수도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그게 제 돈이 맞나요? 명의만 빌려준 건데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들을요. 이혼 서류를 던지고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죽기를 기다렸던 것들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요. 다음 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받겠습니다. 그 돈 받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미선 씨.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CT 촬영도 하고 혈액 검사도 다시 했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각오가 돼 있었으니까요. 담당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미소 짓고 계셨어요. 축하합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다고요.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신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환자분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은 드물어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했어요.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미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었거든요. 그 이름엔 너무 많은 아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장님과 함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재단법인 미선홀딩스였어요. 제 옛 이름을 따서 지었죠.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3조 원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사장님이 자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땅을 매입하고 건설사와 계약을 맺었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 있었어요. 얼굴도 혈색이 돌았죠.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거였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죠.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던 모습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설거지하던 제 모습도 생각났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날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날들은 끝났으니까요. 기자 회견이 잡혔습니다. 미선홀딩스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기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재단이 누구인지요.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버려져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방송에서도 나갔죠.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밤에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30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격리 일을 하며 숫자와 씨름하던 젊은 여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힘이 됐습니다. 억울함이 동력이 됐고 분노가 의지가 됐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번째 삶이 시작됐습니다.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미선홀딩스 대표의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과거를 캐기 시작했죠. 30년 전 공장 격리였던 여자,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환자, 그리고 가족에게 버려졌던 주부라는 사실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여보, 미선이야? 나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미선아, 어머니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렴. 다 잊어주마.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사무실 비서가 알려줬어요.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가족분이라고 하시는데. 누구죠? 남편분과 어머님이시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10분 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예전에 초라했던 주부가 아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거리감이 있었죠. 남편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선아, 나 앉아 계세요. 손님이시니까 예의는 지켜드릴게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잖니. 이렇게 됐다는 게 뭔가요? 돈이 생겼다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 안 했어. 법적으론 아직 부부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졌죠.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재혼 준비하시던 거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제가 30년간 가사 노동에 기여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했죠. 변호사님이 계산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증거가 있어요. 30년간의 가계부, 시어머님 병원비 영수증, 집안일 일지까지요. 다 기록해뒀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럴 거면 왜 진작 안 그랬어? 그때는 사랑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들이 먼저 저를 버렸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거사. 우리가 너를 키워준 거야. 저는 돌아봤습니다.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하신 거죠. 이제 끝났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하네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미선 씨, 잘 처리했다고 들었어요. 네, 사장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선홀딩스 대표의 과거가 공개됐죠. 시한부 선고를 이겨내고 재기한 여성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어요.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가족은 버려도 돼. 박수 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보여줄 게 많았으니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과 시댁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나왔다고 했죠.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대표님,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부동산 사기에 연루돼 있습니다. 어떤 사기인가요? 남편분이 지인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땅을 매입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매입하지 않고 돈을 빼돌렸어요. 피해자가 15명입니다. 서류를 보니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편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그리고 탈세 혐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조사 중입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대표님이 법적 권리자시니까 거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효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재산 동결 가처분도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흘 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죠. 통장도 막히고 부동산 거래도 불가능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미선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망한다. 제발 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사무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로비에 남편분이 오셨는데요. 무릎 꿇고 계세요. 뭐라고요?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로비로 내려갔죠. 정말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도 안 깎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선아. 아니,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요, 대표님.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계세요.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제가 돈이 생겼을 때요? 아니면 재산이 동결됐을 때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 당신은 치료비 걱정만 하셨죠.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뭘 더 하냐고 하셨고요. 이혼 서류를 식탁에 던져 놓으셨어요. 보험금 정리하려고요. 그건 저는 혼자 병원에 입원했어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재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죽기만 기다리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음 달에 선고 나와요. 재산 분할도 제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될 겁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그리고 부동산 사기건은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탈세건도 국세청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당신들이 버린 건 제 병든 몸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의 인간됨이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미선 씨, 다 정리됐어요? 네, 사장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세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봤어요. 미선홀딩스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제 새 이름도 적혀 있었고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뉴스가 나왔죠. 최근 화제가 된 미선홀딩스 대표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극복하고 재기한 여성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미선홀딩스 산하 미래여성 지원재단이라고요. 첫 사업은 한부모 여성 자립 지원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돕기로 했어요. 직업 교육도 하고 창업 자금도 지원했죠. 두 번째 사업은 시니어 여성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50대 이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였죠. 신청자가 쏟아졌습니다. 첫 주에만 300명이 넘었어요. 모두 절박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45살쯤 돼 보였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대표님,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그녀는 재단의 직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배웠죠. 석 달 뒤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녀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여성들이 새 출발을 했어요.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죠.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미선 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방송에 나갔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겨내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저는 그런 별명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재단 일정이 없는 오후였어요. 저는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봤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제 모습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30년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절망했던 그날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죠. 살아있다는 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요.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죠. 저기요, 혹시 미선홀딩스 대표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와, 진짜시네요. 저 방송 봤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성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지금 힘든 시기거든요. 근데 대표님 보면서 힘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단단했어요. 힘내세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할게요. 여성이 아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떠났죠. 저는 다시 강물을 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진짜 반전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앞만 보고 걸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지금은 현재였고 앞으로는 미래가 있었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